매년마다 명절만 되면 매진되는 소갈비 선물 세트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이. 지난번에도 여지없이 그거 매진됐어요. 건강으로만 보면 한우보다 훨씬 좋은 호주산 소갈비 선물 세트 6kg에 가격은 125,000원. 02-2634-6565 010-6277-3924. 우진축산 제품은 항상 사람들이 매진이 돼서 못 사는 제품이에요. 계획된 물량만 판매하고 스톱하는 곳이라 서두르셔야 됩니다. 바로 주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정권교체 싱크탱크 무엇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상희 공동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희입니다. 네. 제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 뭐 조직도나 뭐 이념 뭐 이거 다 봤는데 공동대표가 그렇게 많은지는 몰라요. 지금 운영위원장님도 공동대표 이름 올라가 있죠. 그렇지, 이건 당연히 공동대표입니다. 예. 제일 실세죠, 실세.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영어로 따지자면 프레지던트 플러스 체어맨이에요. 정당으로 말하면 사무총장 그런 느낌 아니에요? 사무총장 플러스 원내대표. 거의 연구소장 역할이니까 정책위 의장까지 겸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사실 의사분들이 할 수 없는 굉장한 경험들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청와대도 다녀오셨고 물론 이상희 대표님도 분명히 제가 안 물어봤지만 뭔가 있을 거야. 예. 이 거리에시면 굉장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안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좀 약 좀 올려드리고 있죠. 네. 우리가 뭐 의사들 그러면 이번에 그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같은 사람도 출세는 출세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정책이나 청와대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건 인생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별로 저는 축복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예.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긴 했는데 그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요. 퀴즈맨 우리 서정우님. 네, 안녕하십니까. 버터 바른 목소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안 해준다고. 들이대면 다 되는 줄 아는 네. 남자. 그렇게 등장하면 훨씬 더 신비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소개를 안 시켜드린 건데 몰라 그런 의미를. 네. 고맙습니다. 네. 저분이 예전에 왜 파파이스 나온 적 있었죠? 네, 파파이스 나왔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파파이스에 저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은요. 나중에 그 선거 파티 관련한 네, 시민의 눈 뭐 이렇게 해서 거기 관련해서 한번 나온 적 있었고요. 한 번 더 나오셨어요. 오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시대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심지어 박사십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그 현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는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김민섭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민섭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바로 잡을 것도 좀 있는데요. 예.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요. 겸손의 미덕까지. 네, 온라인에서는 아마 여기 저희 출연자 중에 제일 유명하실걸요. 예,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글을 쓰고 좀 대학에서 요란하게 밖으로 나왔고요. 본명보다는 지방시로 유명합니다. 김민섭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준비하다가 도중에 나와서 박사 수료자입니다. 정확하게는. 네. 학위는 아직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황진미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예. 의학 박사는 아닌데 박사과정 수련하는 상황. 그래서 이해가 좀 돼요. 어떤 상황인지. 그 401호 1301인가 뭐 그 닉네임 쓰셨잖아요. 상공구동. 예. 309동. 309동 1201호라는 필명으로 썼습니다. 책을. 아하, 그러셨구나. 네네네. 유명하시네요. 유명하신 거 맞네. 이게 본명으로는 쓸 수 없는 글이었기 때문에 좀 필명을 사용해서 썼죠. 전공이 궁금해요. 어떤 전공이시길래? 저는 국어국문학 전공했고요. 현대소설 쪽 세부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게 교수 활동이 원래 목적이셨던? 저는 8년 정도 대학원에 있었고 그중 4년은 이제 시간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뭐 즐겁게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쓰고 뭐 자의반 타의반 정도로 대학에서 나온 지 1년쯤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 책이 계기가 되었죠. 뭐 쫓겨나신 건 아니고요? 반반 정도로.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그러는구나. 네. 이게 아무래도 좀 대학에 대한 좀 비판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 책을 쓰고 나서 강의실과 연구실이 대학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사 논문 쓰던 거 한 절반 정도 썼는데 접고 바깥에서 더 배우자 하고 나왔습니다. 예. 박근혜 씨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잖아요.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데이터가 진짜 언론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데이터가 진짜 언론 새가 날아든다. 퀴즈 시간입니다. 복지 퀴즈. 네. 복지국가 퀴즈 전담맨 서정우입니다. 일단 오늘은 퀴즈 내기 전에 청취자분한테 선물이 왔어요. 이렇게 성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특집 복지국가 싱크탱크를 들으시는 40대 여성 청취자께서 이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조그맣게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원장 선생님이신 송땡땡 청취자께서 새날을 매회 잘 듣고 있으며 매주 무슨 내용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며 녹음하시는 분들이 같이 나누어 드셨으면 하고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소 팟캐스트는 물론 정치에도 무관심하셨는데 자신에게 미술을 배우는 학부모의 소개로 새날의 정권교체 싱크탱크 특집을 듣게 되셨다고. 지금은 학생들이 그리기 수업을 할 때도 음악 대신,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음악을 틀어드렸는데 음악 대신 가끔 팟캐스트를 틀어준다고 하시며 따뜻하게 마시며 힘내서 녹음하라고 유기농 쌍화차 한 박스를 보내시고 아이고. 추가로 푸른나무님, 이상희 교수님과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는 방송할 때 목이 쉬지 않도록 도움되라고 유기농 도라지 배즙을 넣은 액기스를 각각 한 톡씩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셔야죠. 마음은 멀리 있어도 내용이 길게 써주셨는데요. 그리고 쌍화차나 배즙 말고도 과자나 도시락 등을 배달해도 되냐고 하시며 본인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있으면 얘기달라고 하십니다. 특히 월 10,000원 내는 후원금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며 본인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자발적 후원자가 나오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 홈페이지가 해킹이 돼서 다운이 돼버려서 지금 저분이 후원을 가입하기 좀 어렵게 돼버렸네요. 지금 언제 그럼 다시 정상화됩니까? 이번 주 말까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업체에서. 누가 했을까요? 범인을 잡아야죠. 까지는 저희가 잡을 능력이 지금 없어가지고. 저쪽에서 이게 민주 진보 진영의 코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국정원에서 한 거 아니야? 국정원 경찰에 신고했죠. 네,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안 잡아주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무너뜨리면 정권 교체가 힘들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으면 경찰이 빨리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핸드폰 통화할 때는 주의하고 있습니다. 해킹 당할까 봐. 이거 농담인데 낚시로 가고 있네요. 감사드리고요. 요거 저희 기념사진 찍어서 이분한테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이따 성함이 끝나고.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 송경자 미자 선생님이라고. 송경미. 네, 송경미님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지난주 10번째 문제 복습을 먼저 해야겠죠. 자, 이재명 시장이 있는 성남시는 청년 배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급 방식은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항목 중 성남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1번 전통시장 및 소규모 소매점, 식품점, 음식점. 2번 택시비. 3번 공영주차장 주차비. 4번 기업형 슈퍼 SSM이라고 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자는 김웅주, 전선영, 이민경, 김수미, 황아 이렇게 5분입니다. 나머지 정답자 있는데 제 의미를 이렇게 선별했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문제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웹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카페 알바 직원이 21번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손님이 발끈합니다. 왜? 나오셨습니다라고 해야지 존칭을 안 쓰냐, 너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라고 다그칩니다. 이에 카페 알바 직원은 아메리카노보다 사람이 더 높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가 아니고 나왔습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손님도 이에 수긍하고 죄송하다며 돌아섭니다. 그런데 잠시 후 23번 손님 두유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 나오셨습니다라고 합니다. 21번 손님이 발끈합니다. 아니 직전까지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셨습니다라고 하니까 말이죠. 손님이 장난하냐며 카페 알바를 향해 항의를 하자 갑자기 카페 알바생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시급보다 프라푸치노의 가격이 훨씬 높으니 존칭을 썼다는 것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4,100원이고 자신의 시급은 5,580원인데
프라푸치노는 6,600원입니다. 이 웹툰은 오른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서 페북에 공유 3,800건, 좋아요 96,000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시급 참 최저임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11번째 문제 나갑니다. 똑같이 볼륨을 높이시고 저의 버터 바른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변경되어 왔는데요.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법정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1번 5,800원, 2번 6,030원, 3번 6,100원, 4번 6,150원. 힌트는 그냥 포털 검색창에 2016년 최저임금이라고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퀴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당하신 그분이 한때 최저임금을 몰라가지고 굉장한 구설수에 올랐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실만해요. 그 최저임금 같은 게 관심이 있겠어요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잘못 말했다가 평생 가잖아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퀵 서비스란? 단 몇 시간 안에 물건 등을 빠르게 운송해주는 것. 투도어 서비스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퀵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물건 배송뿐 아니라 중고 물품 거래 등에 있어서 대리 수령 후 사진으로 상품 상태 등을 알려주는 등 무형의 서비스까지 가능합니다. 작은 물건만 되지? 라버, 다마스, 1톤 화물도 가능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투도어 서비스입니다. 전화번호는? 1800-2312 전국 어디서나 고객의 마음까지 배달합니다. 1800-2312 수익금 일부는 416 재단에 기부됩니다.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자네 부인 겨울에 찬바람이 나면 콜록콜록이 심하다면서? 그러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나? 배? 도라지? 맞아. 그 도라지와 배즙을 주 원료로 대파, 생강, 무 등을 배합해서 만든 도라지 배즙 감뚝을 드시게 해봐. 당 스마트백, 도라지 배즙 감뚝 출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자, 오늘의 주제는 지금 아까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김민섭님 같은 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비정규직 대학 교수. 이를테면은 우리는 보통 시간 강사라고 표현하고요. 시간 강사 제도가 근데 언제 생겨난 거예요? 저도 사실 당사자이면서도 이걸 알아볼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요. 좀 부끄럽지만. 근데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겠구나 하실 텐데요. 들으시면 박정희 정권이 만든 겁니다. 1962년에 쿠데타 직후에 바로 도입을 했고요. 이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이전에는 교원이었던 시간 강사들이 법적 교원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고 전임 교원과 같은 그러니까 동일 업무죠. 같은 강의 업무를 보면서도 강의할 의무만 있고 뭐 쉴 곳도 연구할 곳도 그리고 특히 뭐 임금 지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제가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에 썼지만 대학을 배회하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원룸에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은행에 갔거든요. 은행 직원이 이제 대출 받으러 가니까 이제 집은 이제 은행이 사주다 보니까 은행으로 갔습니다. 근데 은행 직원이 일은 하고 계시죠? 라고 하셔서
예,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됐다고. 재직증명서를 받아오시라. 그럼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교무처에 갔는데, 교무처 직원이, 시간 강사는 재직증명서 발급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강의를 몇 년째 하고 있고, 월급도 대학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글쎄, 정규직 교수만 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다. 대신 강의 경력 증명서를 떼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그때 받은 그 모욕을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 봤더니 깔깔깔 웃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여기 은행에서 자기가 오래 일을 했지만 이런 증명서는 처음 본다. 그래서 저는 그 노동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고 하지만 그것으로 노동을 증명할 수 없는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은 유령이구나 하는 걸 그때 좀 느꼈죠. 뭐 그러한 사례들로 오늘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지만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시간강사 문제가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IMF 이후로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그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대학이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서게 됐죠. 그 비용 절감이라든지 노동 통제 이런 것들의 목적으로 시간강사 숫자를 엄청나게 늘어가서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이버 대학까지를 포함시킨 거냐 말 거냐 이런 것 따라서 숫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학의 전임 교원 8만 명 정도 예상되는 그때 당시에 같은 기준으로 전임 교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11만 2천 명까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시간 강사 한두 분 정도는 왔다 가신 거 봤거든요.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로 채우지 못하는 그 공간을 그런 분들이 와서 채워주고 가고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 분들은 스케줄이 되게 많았어요. 바로 강의하고 또 다른 대학교 가야 되고 막 이런 정도의 바쁘신 분들, 그러니까 잘 나가는 프리랜서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시간 강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교수분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 대학들을 조사해 보니까 심한 데는 전임 교원 확보율 20%, 그러니까 80%를 시간 강사로 채우고 있는 그런 곳도 있을 정도이고요. 시간 강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좀 나오게 된 게 2010년 5월 달에 이 소선대학교 계시던 서모 교수님께서 이제 이분이 시간 강사였죠. 이 논문 대필도 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이 원고 대필, 대리 강의, 시험 출제 평가 등 교수가 시키는 걸 모두 다 하고 그러고도 이제 1억 5천만 원 관련돼서 돈을 내야지 교수를 시켜주겠다 해서 그것을 이제 유서로 써놓고 자살하면서 이제 드러나게 됐어. 시간강사법 제정도 이제 추진되고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그 사회에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학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결국 대학도 이제 임금비 따먹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을 사업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교원을 채용해도 강의 전담 교수, 연구 교수, 비정년 트랙 교수, 기금 교수, 초빙 교수, 경영 교수 이런 식의 다양한 이름으로 이 교원을 채용하지 정식으로 교수를 채용하는 비율은 이제 국립대학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조선대학교에서 그때 그 자살하신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이분이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교수님 논문도 함께 같이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분이 꿈이 뭐였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평생 시간 강사하는 게 꿈이 아니었을 거예요. 본인도 아마 정규직 교수가 되고 싶었던 그런 꿈이 아마 있었을 건데 그 꿈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마 좌절된 거 그런 거가 크게 하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규직 교수가 못 되고 계속 그 시간 강사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지방대학 시간 강사 해보셨던 분에게 노골적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간 강사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속 시간 강사를 한다면 그걸 과연 그 생활을 감내할 용의를 가지고 시간 강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요 짧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정규직 교수로 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시간 강사를 하는 게 더 큰지.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많은 대학원생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교수가 돼야겠다. 아까 말하자면 대학의 정규직이 돼야겠다라는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그거 하나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곳이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 서정민 박사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자살을 하셨고. 아까 그 말씀하시던 그분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젊은 연구자들은 교수가 돼야겠다, 교수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제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선생님께서 꿈의 좌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단어를 말하는 게 사치일 정도로 대학은 정규직 교수를 뽑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 또래 30대 여전히 대학에서 강의 연구하고 있는 제 또래 젊은 연구자들의 꿈도 아니고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대학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규직이 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대학은 정규직 교수를 뽑지 않는 대신에 뭐 강의 전담 교수, 뭐 개관 교수, 초빙 교수 등등 뭐 연봉 1,000만 원을 안 줘도 되는 그러한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 강사법이라는 게 만약 통과가 됐을 때 여전히 같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처우로서 지금의 시스템을 여전히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편법들을 여전히 마련해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강사법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강사들이 그렇게 교수를 목표로 보고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것도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 강사를 하면서 계속 버티겠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3학점 한 과목 할 때 월급이 5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제 두 가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학들이 정규직 교수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 시간 강사로 지금 대부분 다 강의를 대체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교양은 특히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정규직 교수가 한 8만 명이면 지금 시간 강사는 지금 한 11만 명이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훨씬 더 많죠, 숫자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간 강사가 정규직 교수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잘 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나를 좀 뚫어야 되고. 그렇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대학은 지금 강의, 연구, 행정, 생태계에서 이미 학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학부생까지 다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학이 그들에게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강사로 계속 살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뭐 교수가 되기 위해 정규직 교수가 되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청춘 다 보낸 거죠 이제. 네, 나이 40줄 중반 넘어 들어가지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40 넘어가면 임용도 힘듭니다. 아니 임용 힘든 게 아니라 직업 바꾸기도 어려워요. 이제. 밖에 나와서 딴 일 시작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 일을 그냥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일을 안정적으로 직업으로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학생 교육 측면이나 시간 강사의 인권 측면이나 우리 사회 전체의 그 노동력을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를 다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고 있다. 이 시간 강사 문제가 전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한 870만 정도로 추정되는, 그 중에서 뭐 그야말로 11만 명이면 87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인재들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다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시간 강사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뤄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굉장히 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이제 극대화되는 그 시점인 건 맞아 보이는데, 다른 건 몰라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대부분 다 안정되어 있는 형태의 교수님들로 채우고, 부족한 부분만 살짝 시간 강사들이 채우고, 또 정년 퇴임하면 그 빈 튀우고 나면은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 맞는데, 혹시 대학교에서 정규 교수를 채용할 때는 무슨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규정이 있죠,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 공개 채용 공고를 내고, 이제 거기에서 당연히 이력서를 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서류 심사가 일반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몇 배수를 뽑아서 시강을 이제 하는 것도 보고, 여러모로 학과 내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판단을 하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수 뽑을 때는 제가 그 공채로 겪어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어디 이상한 대학이 아니고 웬만한 그냥 사립대학들이나 모든 국립대학들은 비교적 공정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그 불공정한 게 뭔가 발각이 되면
그 응시자들이 당장 그 법원에 제소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뽑는 교수 티오 자체가 원천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립대학, 지방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필요 교수의 20%만 정규직으로 뽑고 80%는 시간 강사를 활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야, 좀 심한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학생 교육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떨어지고 또 시간 강사들 인권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외국 그 OECD 기준을 좀 따져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져보면 기죠. 교수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시간 강사들에게 교수가 될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지금 안 줘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강사를 주로 쓰게 되면 임금 면에서 타 분야의 비정규직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가장 최근에 나온 교육부의 2015년 전국 대학 교수와 시간 강사들의 임금 수준 조사를 보면 국공립대는 전임 그 강사 이상 지금은 이제 조교수가 이제 그 수준이 됐는데요. 평균 연봉이 6,428만 원인데 이 시간 강사는 한 1,500만 원 수준이니까 한 23%밖에 안 되고요. 사립대학은 5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물론 이제 아주 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 차이가 사립대학은 훨씬 큽니다만은 시간 강사는 1,280만 원이니까 이 역시 한 25% 수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규직 교수를 쓰는 것보다 시간 강사를 쓰면 가격 면에서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골고루 다 시킬 수 있다. 이런 그야말로 꼭 묻고 알 묻고 털기 입다고 발톱을 빨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대학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주 좋은 수단인 거죠. 얼마 전에 그 인분 교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조교와의 관계에서 그 교수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그 정도로 그 어떤 권력이 셉니까? 대학교에서?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는 대학원생들의 제 주변 반응은 뭐였냐면 나는 안 먹었을까? 나도 같은 상황이면 먹었을 거야. 그래요? 왜냐하면 지도교수가 논문에 도장 안 찍어주면 청춘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학위 논문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건 지도교수뿐인데 지도교수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대학에서 보는 청춘이 날아가는 것이고 연구 성과를 제출할 곳도 없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대학은 교수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된 곳이고 거기에서 이제 개인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악한 개인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멀쩡하던 사람도 그런 구조에 들어가면 그건 폭력이에요. 그 개인에게도 괴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권력을 통제할 사람이 주변에 없고 마치 누구처럼 근데 탄핵도 안 돼요. 교수들은. 그래서 어떤 인분교수 사건을 보았을 때 대학원생들은 저건 구조의 문제다. 그리고 저는 인분교수도 나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멀쩡한 직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통제할 수단이 있습니다. 직장의 윤리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그러한 악의 본성을 드러내기 이전에 그 사람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검열할 수 있었을 텐데 대학이라는 공간은 그게 안 되는 조직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정유라한테 학점 주라고 시켰던 이 불멸의 제국선 이인하 필명을 가진 그 이대 교수님이 그 조교들한테 그걸 시켰다는 거거든요. 시간 강사들한테도 시키고 아예 답안지를 네가 써라. 그러고 안 쓰면 자네는 앞으로 학교에서 매장시켜 버릴 거야. 이런 정도까지 말을 하면서 꽤 그래도 권위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대학에서 그렇게 익숙한 거죠. 저는 조교가 나중에 만약에 이제 박사급 조교라고 한다면 그 박사학위를 마치고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만약에 교수라면 그러면 진짜 시간 강사 자리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승이 시간 강사 자리를 알아봐 주거든 보통. 그래야 또 좋은 데 가서 시간 강사를 해요. 그래야 나중에 교수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학원 때부터 모셔왔던 자기 교수를 그 주군을 모시듯이 깍듯이 모시고 있어야 되고 그 시간 강사를 하면서도 계속 인연을 맺으면서 잘 모셔야 나중에 또 교수 자리가 나면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다 인맥 사회잖아요. 그 친구 괜찮다라고 또 추천도 좀 해주고 또 이렇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구조를 바꿀 방법은 없나요?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그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깨버릴 수 없는 공적인 어떤 시스템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일단 시간 강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교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너무 커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자리가 너무 적은 게 원천적인 문제야. 일단 자리를 좀 확 넓혀야 돼. 제가 봐도. 열망보다는 다양한 길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교수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수의
자리를 넓혀놔야 돼. 넓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 강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시간 강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시간 강사 처지를 벗어나서 교수가 빨리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설사 못 되더라도 시간 강사로서의 삶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간 강사의 삶을 아까 봤잖아요. 뭐 연봉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식구를 부양하고 삽니까? 이걸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생활을 5년, 10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부인이 이게 눈치 엄청 보이고 또 이게 서로 간 부부 사이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말이죠. 이게 장기간 계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자꾸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교수가 될 가능성은 자꾸 희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원천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강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사회적 안전망. 저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라는 책이 살짝 화제가 되었던 게 저는 새벽부터 점심까지 맥도날드에서 물류와 차이를 하고 대학으로 강의하러 갔거든요. 연구실로 논문 쓰러 가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 저는 혼인신고를 못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제가 독립된 건강보험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세대가 되는 것인데 대학에서 시간 강사들에게 건강보험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버는 돈의 1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지역가입 보험으로.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출생신고까지 미룰 수 없으니까 출생신고하고 혼인신고를 같이 하면서 맥도날드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저의 가족의 건강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었고 한번 제가 점장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맥도날드에서 저한테 이게 노동자구나 하는 감각을 줬거든요. 대학에선 받아보지 못했던. 그래서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점장에게. 그러니까 점장이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우린 그냥 법을 지키는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거리에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지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그 거리의 상식을 대학에서 안 지키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저도 요 구조를 읽으면서 제일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데요. 이상희 교수님이나 저나 뭐 건강보험을 가지고 평생을 이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래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김 교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저기 또 이 맹점이 있었구나. 등잔빛이 어두웠구나. 나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다 가입돼 있다. 이게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단기간 이룩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런 맹점을 활용해가지고 공공연하게 가입을 안 시켜주면서 너가 알아서 부모한테 얹혀서 살든지 살 길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아주 냉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시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지금 이날 이때까지 11만 명이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열정페이인 거죠. 그렇죠.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가 제 아버지가 퇴직하실 때 퇴직 앞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건강보험 되니?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퇴직하면 그 다음 세대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건강보험의 부양자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퇴직하실 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아버지 피부양자였던 것이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직장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아버지를 제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건 제가 가족에게 느끼는 가장 좀 슬펐던 상황이네요. 진짜로 그 대학들이 좀 너무 심합니다. 그거는 정말 심한 게요. 이게 지금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 제도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해놓은 사회보험이잖아요. 근데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에 안 들어주는 그 직장이 희한한 직장 아니냐고. 맥도날드보다도 지금 못한 거잖아요. 맥도날드는 지금. 월 14,000원으로 제 건강보험, 제 가족의 건강보험을 다 해주는데 대학은 얼마면 될까 궁금해서 이제 건강공단에 전화해봤거든요. 3만 원 좀 넘어요. 시간 강사 3학점 기준으로 한 사람 건강보험 해주는데 3만 원이면 되고 월 3만 원? 그러면 그냥 몇 억이면 그 학교 시간 강사들 건강보험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말이죠.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대보험 보장 문제뿐만 아니고 이 신분과 고용이 불안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간 강사의 학력은 일단 박사 학위 취득자가 전체적으로 한 44.7%고 이제 석사학위 이하자가
또 한 46% 요렇게 해서 반반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계약 기간이 보면 6개월 미만인 계약이 99%입니다. 한 학기 딱 한 학기 하고. 그러니까 이게 6개월짜리 인생인 거야 지금. 전 4개월. 전 4개월. 4개월짜리 인생이다. 네. 방학 빼니까. 방학 빼니까. 저희는 4개월 지나면 딱 기말고사 끝나면 저희 실직되는 거예요. 기말고사 끝나면. 그것도 문제도만. 저도 그 옛날에 겸임 교수를 제가 경희대 겸임 교수를 제가 한 2년인가 해봤거든요. 그때 우리 이상호 선생님도 강의 한번 나가지 않았어? 내가 주선해줘가지고. 내가 그때 새천년 민주당 김대중 정부 때 집권 여당에 제가 그게 보건의료 정책 전문위원을 하면서 의약분업 제도랑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이거 창설하는데 제가 헌신하겠다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너밖에 할 놈이 없으니까 네가 가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교수를 안 가고 글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월급 받고 축구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200만 원 받아가지고는 이게 생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소득을 좀 더 창출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어떻게 겸임교수 자리에 얻었어요. 거기서 제가 한 100만 원을 이제 벌었거든요. 제가 두 과목인가 어떻게 강의를 하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거기서 받았는데 진짜로 그 방학 되면 그게 시간 강사들은 다 끊기더라고. 네, 실직이니까 월급을 받을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겸임교수를 하니까 방학 때도 주더라. 아이고. 그게 시간 강사가 또 다른 거거든요. 종편 같은 데 보면요. 무슨 대 겸임 교수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간 강사입니다. 시간 강사. 그냥 강의 한번 하면 겸임 교수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 강사. 경력에 따라서 이제 겸임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방학 때 월급을 좀 더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그런 그 계약 기간이 그 학기에만 한정돼서 4개월 정도인 것도 문제지만은 또 강의 시간도 이 3시간 내지 6시간 사이가 전체 65%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는 뭐 한 달에 한 60만 내지 120만 원 겨우 버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강사의 평균 강사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정민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인상이 됐는데 그렇게 해도 국립대학은 한 7만 원 시간당, 사립대학은 5만 원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5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그 강사의 어떤 이제 시간당 수당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강의가 뭐 딱 1시간만 그 말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 전에 그 굉장히 많은 시간 준비를 하고 또 마치고 뭐 어떤 리포트 채점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1시간이라는 것이 적은 부분이 아닌데 이 시급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어이없는 거지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학점짜리를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3시간. 그래서 뭐 매주 화요일 날 만약에 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강의를 한다 쳐. 그럼 5만 원이면 이게 15만 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수입이 15만 원 생기는 거야. 일주일에 15만 원. 세금 떼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전으로 15만 원 생겼잖아. 근데 이것도 6개월 중에 4개월만 있는 거고 2개월은 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1년 중에 8개월 받습니다. 4개월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그렇죠. 4개월. 네, 그렇죠. 한 학기에 그러니까 4개월이죠. 그렇죠, 그렇죠. 1년으로 치면 8개월. 그렇죠.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던 건데 롯데호텔에서 근로자들 어떤 근로자성 인정 안 하려고 매일같이 근로계약서를 썼던 게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80번을 근로계약서를 썼다 그랬나 80번이라면서.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저는 시간 강사로 4년 일했거든요. 8학기 근로계약서 8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근로계약서 쓰고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됐다가 또 9월에 근로계약서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년에 2번 4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8번을 쓴 거죠. 그러니까 8번의 실직과 복직을 반복을 하는 것인데 그게 너무나 공기처럼 당연해요. 거기서는. 오만디와는 대장 관련 식품으로서 판매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별도로 광고는 하지 않았는데도 드셔보신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만디완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드셔보신 분들이 직접 올린 사용자 후기가 500개가 넘습니다. 무색소, 무화학 첨가물로 천연 재료만으로 환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환을 만들 때 광택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어서 만드는데 오만디 환은 다른 첨가물은 일체 넣지 않고 물만으로 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오만디완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omandi.co.kr입니다. 070-4686-4287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육공육.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의 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우리 김민섭님 같은 경우도 대학 보내줬더니 석사학위 받았는데 박사학위 받았는데 사실상 놀다시피 해. 이런 사회적 인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뭔가 좀 되게 불합리한 구조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필요한 요원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기관에서 안정된 역할을 해줘야 이게 배우는 사람들도 뭔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만 해주면, 그러니까 고학력자가 왜 이 정도 대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로서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냐의 문제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는 맥도날드에서 1년 3개월 동안 물류와 차이를 대학 강의 연구하면서 계속 같이 했고,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사회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건 노동은 참 정직하다는 것인데, 뭐 맥도날드든 대리운전이든 그러한 육체 노동들, 그러한 우리가 하는 노동들은 노동의 대가를 일한 만큼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대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 강사가 얼마를 버는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3학점 강의를 하면은 뭐 연봉이 500이고 600이고 이런 이야기들, 그 강의하려고 제가 쓴 돈이 1억이 넘습니다. 대학에 갖다 넣은 등록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먹고 자고 숨 쉬는 비용이 1억이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면 또 그만큼의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그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발생하는 개인적 그리고 국가적 손실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알바 취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알바 취급도 안 합니다. 알바 취급하면 근로기준법은 지켜야죠. 진짜 그러네요.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이런 만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 인식에서는 교육기관인데 대학은 기업입니다. 그 어떤 기업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고용의 형태가 존재해요. 마치 고용의 백화점처럼. 대학에서 정규직인 사람 한 줌밖에 안 됩니다. 시간 강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행정노동 전가하고 근로장학생으로 한 학기에 80만 원 주고 그걸로 모든 어떤 노동의 대가를 대신하고, 그리고 뭐 강의실 청소하는 분들, 그리고 강의동 관리하시는 분들, 학생들에게 밥 퍼주는 분들, 정규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식당 알바도 시켜요. 최저시급 간신히 맞춰주면서. 근데 그렇게 어떤 모든 노동을 그러한 형태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정규직이 되는 공부를 시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판입니다, 개판. 이 들어보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완전 복마전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선도적으로 학력 파괴, 경력 파괴, 그 임금 격차 파괴를 앞장서고 있는 곳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어떠했느냐를 보면 우리 사회의 천박성을 아주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대응이 어떻냐, 이것도 좀 한계성을 같이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이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이 2010년 그 조선대 그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소위 말해서 사통이라 하는 데가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면서 이걸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가지고 시간 강사도 이제는 정식 교원으로 교원의 항목 안에 시간 강사를 넣자. 그래서 법적인 지혜를 이제 인정해주자. 그리고 계약을 최소한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연평균 수입을 전임 강사 월급의 한 50% 정도까지는 올려주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결국 자질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요 법안을 2011년에 제출해가지고 2012년 입법을 하려다가 이제 관련 법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자질돼 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가진 사람들, 정부에 예를 들면 기존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자들은 이 쓸데없는 놈들이 들어왔고 자기 그 재산 축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거부를 해가지고 또 정부는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질돼 버리는데 두 번째는 이 당사자들에 의해서 이게 자질됩니다. 뭐냐면 이거 하면 기존에 있던 시간 강사들을 대거 잘리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제가 아주 그 인상적이었는데요. 6개월 외거 노비제를 1년짜리 솔고 노비제로 바꾸는 정책이다. 이렇게 상당히 옛날에 배웠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 쓴웃음 나오네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 3년째 계속 이 법안이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고 작년에도 또 한 번 더 연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법이 아직 지금 실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집행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유예되고 있습니다. 예. 법은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는데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반대, 당사자들도 반대하고 대학 쪽에서도 사용자도 반대를 하니까 일단 계속해서 유예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칙 조항을 자꾸 유예시키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대로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더 논의를 할 것이냐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논의가 된 바가 별로 없고 이번에 이제 좀 어떤 팀을 꾸려서 하고 있는 걸로는 아는데 시간 강사 분들 편 들어주는 법적인 어떤 의미 있는 조항들이 들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뭐 예를 들면 뭐 4개월마다 저희가 고용이 그렇게 반복된다고 했는데 1년으로 늘리고 그것을 그리고 4대 보험을 보장하고 그리고 뭐 공채 시스템으로 가고 뭐 그러한 조항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학들이 그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시간 강사들을 계속 뽑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대량 해고 그러니까 그 노조 측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지금 시간 강사들의 3분의 2 정도가 아마 직장을 잃을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지금 시간 강사들이 대개 3에서 6학점 정도 강의를 하는데 시간 강사법이 통과되면 1인당 9학점 이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 강사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대학에서는 뭐 겸임 교수, 초빙 교수 이러한 식으로 지금의 시간 강사와 같은 처우를 받는 그러한 어떤 또 형태의 고용을 또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냐 제대로 만들자라는 것이고 근데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교원지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인데 교원지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교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복지 혜택도 받는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학연금이라든지 당연히 교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핵심 조항들은 다 빼고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교사를 꿈꾸는 것은 사학연금 때문도 있잖아요. 그러한 법에서는 아예 싹 빠져버립니다. 그냥 교원이야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물론 그것도 소중한 어떤 것입니다만. 그리고 이 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 이런 데도 있는데요. 뭐 저희가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내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시간강사법에 대한 대체 입법으로 요구한 게 연구 강의 교수제를 도입하자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이것이 별로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교원의 정원을 법에 명시하자. 이거 사실 국립대학은 이미 그렇게 돼 있고 법은 아니지만은 정부가 TO를 관리하고 있고 사립대학은 그것을 명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국립대와 사립대의 기본급 및 연구실 확보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자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만 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결국 이제 대학의 공공화가 진지돼야지 되는 거고 뭐 임용 기간을 1년 단위가 아니고 3년 기간으로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다른 비정규직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3년 연장한다고 해서 이게 큰 그 차이가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다들 정부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피상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문제들만 땜빵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그 시간 강사들 그 시간당 강의료가 지금 뭐 사립대학은 얼마나 그랬죠? 한 4만 원 평균 5, 6만 원인데 그리고 국립대학은 한 7만 원 하잖아요. 예. 제가 2만 5천 원까지 제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대학은 지금 뭐 한 5만 원 한다고 치고 국립대학은 한 7만 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전부 다 최소한 10만 원 이상으로만 올려주더라도 당장 그래도 2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입이. 그렇죠. 네네. 아니, 이 법을 안 통과시키더라도 일단 이거는 뭐 지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좀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통과된 법도 지금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따로 또 고민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고통을 좀 덜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10만 원 하는 거 왜 못해? 나 이번에 여야 대선 후보들 이거 공약 좀 해. 야, 그러니까요. 10만 원 좀 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10만 원 해봤자 3시간 강의하고 나면 15만 원이 30만 원이잖아요. 일주일에 30만 원 버는 거야. 그리고 시간 강사들은 초단기 근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어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특히 건강보험. 그런데 뭐 예를 들어 6학점 강의한다. 주 6시간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유로 그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 6시간 강의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곱하기 3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뭐 성과물을 채점하거나 그러한 시간 학생들을 한 50명 가르칠 때 그 학생들 피드백 하나하나 해주려면 3일 밤새고 그러거든요. 강사들이.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학점을 강의한다라는 것은 어떤 18시간, 2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뭐 그것과 다르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3학점을 강의하기 위해서 8년을 공부하는 겁니다. 당장 그 강의하는 시간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네, 준비하고 맞습니다. 평가까지 해야 되니까. 제가 시급이 5만 원이라 그러면 친구들이 너 돈 잘 번다 이러는데 좀 때려주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시급 5만 원은 정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예, 그래서 저희가 복지국가 소사이티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 강사 문제가 도대체 뭐냐, 현실로서 분명히 문제는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그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뭐 근본적으로는 대학 자체가 이 공공성이 강한 부분인데 이게 사회화되고 상업화된 이런 측면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국공립대학이 적고 사립대학이 많은 이런 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비율의 문제도 있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극화되어 있듯이 이 산업 구조의 이제 양극화에 따르는 고용의 문제가 소위 말해서 고급 인력들이 그 고용될 수 있는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대학이 실질적으로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것과 연계되지 않은 사회적 요구와 그 부응하지 않는 이런 식의 그 운영이나 그 학문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인문학의 붕괴라든지 기초학문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붕괴도 있지만은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티가 초점을 맞춘 것은 국가적으로 고급 인적 자원의 소실과 낭비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급 인력이죠. 우리나라가 가진 최고의 인재들. 그러니까요. 그것도 자기 돈 내고 공부한 수십 년을 공부한 이 인력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대우해도 좋은가? 라는 측면에서 다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강사료를 시간당 한 1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또 고용을 최소한 1년 이상 3년 정도로 안정화시켜 준다든지 또 4대 보험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안 되도록 신분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그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당사자들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불만이 깔아난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인력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를 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해외 사례들을 좀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에는 이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이 한 3,200개 되고 학교 도서관도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본에서는 이제 작가가 전업 작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책을 한 권 쓰면 그것을 다 사주는 거예요. 그 위원회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위원들이 어느 책만 선정할 것이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고 남의 거 뺏겨낸 거라든지 내용이 별거 없다든지 이런 아주 극소수의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선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선정된 책을 도서마다 한 10개씩만 사도 공공도서관에 3만 권, 다른 민간도서관까지 하면 뭐 10만 권, 20만 권이 팔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인쇄로 먹고 사는 거죠. 이번에 블랙리스트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한강씨 소설을 정부가 이렇게 사주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 선정해주는 거에서 빼버리는 우리나라랑 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지금 또 우리나라가 과기부 같은 데서 우수 과학기술도서 선정하면 이제 학교 도서관에 다 사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누구라도 1년에 책 한 권만 쓰면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가진 인적 자원을 풍부히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 좋다. 이건 좋네요. 예. 그리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인재 풀에 등록을 하게 합니다. 고급 인력들, 박사급의 고급 인력들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는 기본 소득을 국가가 보장을 해줍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요. 예.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하는 강좌 같은 데에서 강의를
한 달에 몇 번을 하게 한다든지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협동조합도요. 예. 매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예. 자기 프로그램상 사람을 못 구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이를테면은 지금 김민섭님 같은 경우도 예. 이런 현실에 대해서 또는 책에 쓴 내용 같은 걸로 1시간 강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5만 원보다는 훨씬 많은 그럼요. 그런 것도 수입이 되는 거고요. 이거 좋은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그 영국의 조앤 롤링은 미혼모로 애를 키우면서 해리포터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최고는 그 굶어죽어 버렸거든요.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한국에 어떻게 풍요를 안 이 김구 선생의 꿈꾸는 문화가 찰나에 꼽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공계 부분은 저희가 더 중요한데요. 지금 한국이 주력 5대 산업이 거의 개밀 지경에 다다라 있고 중소기업도 지금 그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외국의 이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주력 산업 육성 정책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좀 도움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복지과 소사이티의 초대 그 공동대표를 하셨던 이내경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 공대 댕기다가 학생운동을 하는 통에 잘려가지고 이 취직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독일계 기업 호이스트 코리아라는 곳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가 뭘 한제냐 하면 여천단지에 그 정유 공장을 독일에서 플랜트 수출해가지고 한국에 다시 설립해준다든지 또 이번에 KTX에 운영하는 차량을 만든 로템 공장을 독일에서 가져와서 한국에 설립한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큰 프로젝트 플랜트 사업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한국에서 느낀 문제를 독일 본사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다음에 그 문제가 기술이 해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독일 본사의 연구 인력들 내가 빤히 다 아는데 이거 누가 했느냐 했더니 우리 회사가 있는 미넨에 그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국가가 지역 거점 도서관에 거의 한 1조 원 정도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거기 전 세계에서 나온 책을 다 사도 그 돈 남지 않습니까? 결국 고급 인력들을 그 도서관이나 대학에서 고용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하는 애들이 아버지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아빠 나 그러면 공대 가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독일 같은 데서는 공대 가서 좋은 교수님 밑에서 조교하고 또 공부하면 이게 평생 살 길이 열리는 거죠. 뭐냐면 그 교수님한테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그 프로젝트를 국가의 돈으로 수행을 하면서 그 기업도 지원해 줄 뿐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특허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또 기술료도 받게 되니까 한 번 줄만 잘 써서 교수님만 잘 만나면 평생 먹고 살게 막 대학원 과정에서 석박사 과정에서 보장이 돼 버리는 이런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뭐 그렇게 돼야죠. 이제 복지효과가 돼야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다 좋은데 저는 당장 이 몇 가지 문제를 진짜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 게 지금 막 4개월 단위로 막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최소한 한 2년 정도 지금 우리 조교들도 2년 단위 계약하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2년 단위로도 계약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시급 시간당 5만 원 돼 있는 거요. 보통 3시간 내지 6시간 시간 강사들이 강의를 일주일에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일주일에 3시간 하면 5만 원이면 15만 원 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소한 2배는 인상해가지고 이거 한 10만 원 이상 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완전하게 보장해 준다라든지 이거는 저는요 별도로 무슨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이런 거 이전에 그냥 정부가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교육부가 대학에다가 지침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만약에 그거 안 따라주면 보조금 안 내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딱히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 아니라고. 이거는 진짜 이건 어려운 일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교수들을 교수로 막 전환하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우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밀한 이제 연구와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가장 기본적인 인권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저는 이거는요 비정규직 교수 시간 강사들의 인권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어떻게 맥도날드보다도 못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지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였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인권을 침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인권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저는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저는 좀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디테일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왜 이렇게 많았어요? 복지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괜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회적 인식이 겪어보지 않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대학교에 남아 있는 조교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랑 좀 격이 다른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자리에 올라갈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노동자들이 없는 상태인 거네요. 맞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의 권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어떤 목에 힘주는 권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학문적으로든 뭔가 신나서 뭔가 더 잘 가르치고 발전을 시키죠. 아니 일주일에 강의 몇 번도 없는데 그거 시간도 5만 원 주고 어떻게 살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 이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결국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러려면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큰 비전을 가지고 적어도 대권 주자들이라면 좀 제시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부전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는 인적 자원 활용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일본에서 왜 노벨상을 받는지 이런 걸 조금만 분석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대학에 강좌가 하나도 없어도 교수를 자르거나 그 강좌를 폐쇄하지 않습니다. 수강생이 아무도 없어도 10년, 20년을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 같은 경우에 50년 동안 오토파지 하나만 연구를 한 거예요. 수강생이 아무도 없을 때도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 시마지 제작소라고 우리 이제 의료 쪽에서는 뭐 CT나 MRI 같은 거를 많이 찍는 굉장히 많이 만든 유명한 그 기획 회사인데 그쪽에서는 연구원이 한 명 채용되면 10년 단위로 당신이 하고 싶은 연구 마음대로 해봐. 끝까지 지원해주고 그 이제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연구원이 한 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20년 또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노벨상이 지금 20몇 개까지 나오는 이런 식으로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이 비정규직 교수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정규직 교수들도 저는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구석구석이 지금 피라미드로 되거든요. 피라미드. 그렇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네네. 피라미드가 꼭대기가 굉장히 좁아요. 밑은 아주 넓고. 그래서 처음부터 꼭대기 위로 지금 올라갈 생각만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자기 권위를, 이익을 침해당하려고 하진 않아요. 꼭대기에서 계속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학 교수가 존경이 아니라 존중받는 직업인 것은 그들이 그만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그들이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느냐, 그리고 대학이 그러한 공간이냐라고 할 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대학 교수들이, 정규직 교수들이 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대학이 완전히 지금 맥도날드 가게보다도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하면 네네. 그리고 또 그런 비정규직 교수들로부터 또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 양질의 교육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아니, 등록금 몇백 내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꾸는 것을 주창해야 될 교수들이 목소리를 안 내버리거든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안 하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내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못 내게도 하죠.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이거는 일종의 반동이거든, 반동. 여러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종합 마인드가 좀 생겼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중국에 비해서 연구를 많이 안 하고요. 뺏어와요. 중소기업 특허 가진 거니까 어떻게 뺏어온다든가. 그러면 기술 발전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진짜로 사회적 성과랑 다르게 이공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인문계도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수들이 해야 될 일이 가르치는 것만 낸 게 아니잖아요. 연구도 좀 해서 그 분야에 어떤 성과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태가 되면은 전혀 이건 언간생심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자기 생기만 유지하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전 손해라고 보거든요. 대우는 해줘야 된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대학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수의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대학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까지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섭님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보니까요. 정말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로만 따져도 뭐 몇 시간 며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방송 자체로 뭔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어떤 반향이 좀 일으켜지고 인식이 좀 생기고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에 집권이 유력한 정당의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최대한 어떤
정책에는 꼭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숨은 노동이 너무나 많고 대학은 그러한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에 오늘 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고 정책을 짜는데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냥 개인적 바람이고요. 그리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대학원생 문제하고 시간 강사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 넷에서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라고 대학의 법과 정의를 말하다라는 글을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대학이 과연 정의로운 공간인가, 대학은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편법을 하고 있는가,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공간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을 만났는데요. 작년에 전직인데요. 그분께서 동국대학교 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얼마 전에. 조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라라는 내용으로 그동안 그러니까 조교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총장을 고발했고 그 변호사 수임비에 300만 원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모아봅시다 하고 지금 다음 회사 펀딩을 진행 중인데 변호사 수임비 맞춰주려면 500만 원이 모여야 되는 사실 절반도 안 모였습니다. 한번 그 글을 읽어보시고 이들을 좀 돕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거기에 좀 많이 도움을 주시면 그 대학원생들이 그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스토리 펀딩에 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대학의 법과 정의를 말하다. 네네. 67% 후원이 돼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현재 200만 원 좀 넘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리워드 상품 준비 같은 게 있어서 예. 한 500만 원이 모여야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예. 조금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저희들 이런 거 잘해요. 아이고. 저기에 있는 저근도 소녀들이거든요. 저것도 스토리 펀딩이 밑에 조그만 꼬맹이. 네네. 저 소녀들을 데리고 와서 아무데나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올리는 무슨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건데 그것도 가열차게 넘어버렸던 기억이 몇 개월 전에 있어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대 개념이 좀 충만하신 분들. 내일 아니니까 무시해 이런 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박근혜 탄핵의 어떤 시점에서 가장 수준 높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꿈과 용기가 좀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바라고요. 뭐 사회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아직 선진국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이 방송 할수록 들어요. 그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보면 이게 뭐냐 싶은 오늘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여기도 한국인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책을 세심하게 모든 분야에서 늘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서로 연대 아니겠습니까? 저도 더 관심 갖겠습니다. 예, 오늘 또 좋은 시간이었고요. 사회 구석구석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질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거 꼭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